예, 오늘 주제는 나노 생명공학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다 알겠지만 나노라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노스라는 아주 작은, 근데 실제 정확한 의미로는 그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노미터, 피코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작으냐? DNA나 단백질들 알고 있죠, 그죠? 그 크기가 얼마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이제 물질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단백질들, 큰 단백질들이 5나노미터 맥시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작은 것들은 이제 1, 2나노미터. 여러분 DNA 나선 구조 아시죠? 그죠? DNA 나선 구조 제 강의에서는 DNA가 뭐 그 어떤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트랜슬레이션 한다 그런 관점보다는 DNA 베이스 페어의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DNA가 서로 만나면은 더블 스탠드 DNA가 형성하면은 그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디멘전이 이 나노생명과학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생명과학의 이 바이오 물질과 나노 물질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 운동장만 하고 하나는 작은 탁구공만 하면은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같이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10나노미터 내의 나노 사이즈 물질들은 바이오 물질과 거의 뭐 약간 키가 더 큰 거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같은 레인지 내에서, 같은 디멘전 내에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기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쪽은 사람이 만든 구조체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빌딩부터 시작해 쭉 있는데, 여기가 나노 세계입니다. 마이크로 세계와 그 위에 이쪽은 이제 그 아토믹 스케일이죠. 이 사이에 있는 게 나노 세계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죠. 그죠? 여기 셀에서부터 시작해 바이러스, 그다음에 프로틴, DNA 뭐 이런 것들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과연 나노 디멘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거 이제 우리가 용액상으로 얘기하면 콜로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 용액은 우리가 그거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소금이나 설탕을 녹이면 얘들은 다 분해 쭉 녹아버리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해리가 되는데, 이 단백질들은 용액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하는 거죠. 콜로이드. 그래서 콜로이달 용액은 이제 우리가 일반 용액의 몰 농도 계산할 때 다르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분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마치 개수처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노 입자들도 그런 콜로이달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나노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1986년에 이 에릭 드렉슬러라는 사람이 이 엔진스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서 이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류가 직면할 문제가 있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세포 치료 기계가 출현할 거다. 이게 지금 거의 한 40년 만에 실제로 이제 나와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노 로봇들이 출현해서 결국은 인류가 멸망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면성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 다 그럴지 모른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브라이트한 유토피아로만 이끌지는 않는다, 이런 추정은 누구나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노 기술이란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예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것들의 과학이다. 뭐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노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차원의 크기가 나노 크기로 조절되면서 유용한 장치나 기계를 만드는 거. 그런데 이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나노 과학 기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자동차 배기가스도 나노 물질이 나옵니다. 모든 이 산화되는 물질들은 다 나노 물질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나노 물질이라고, 나노 과학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유용하고 우리가 원래 디자인하고 원래 조절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재현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일 때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고 하고, 또 최소한의 한 디멘전의 크기가 나노 사이즈일 때를 우리가 나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죠? 사실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이즈, 그럼 왜 나노과학이나 나노과학 기술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느냐면, 얘네들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물리화학적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즈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즈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노과학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면의 길이가 1.7cm짜리 정육면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8등분, 그래서 한 번 잘랐을 때 8개가 나오도록 정확하게 균일하게 잘라내기를 24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모든 파티클들을 파티클들을 가지면은 이 미식축구장의 표면을 덮을 수 있는 표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로는 1.7cm짜리 요 하나였는데 이걸 24번 반복해서 사이즈를 줄여들면은 그 표면적을 다 합치면 이 넓이가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표면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노과학 기술이 뭐 특별히 새로운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매일 이미 나노과학 기술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생 중에서, 제 연구실 학생 중에서, 대학원생 중에서 매 주말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이클, 뭐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잘 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0km, 어떤 때는 주말에 200km씩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교수님 요새 자전거 하나에 1,7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700만 원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다 나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무게는 정말 가벼운데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강한 그런 소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전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전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여러분 실생활들 쓰고 있는, 그다음에 뭐 여러분 특히 코스메틱 화장품 속에 되게 많습니다. 화장품, 나노 화장품들. 예를 들면 나노 선블럭이죠. 여러분 지금 선블럭 바르죠. 선블럭 바르는 게 좋습니다.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이게 뭐 나는 남자인데 그런 걸 왜 바르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라야 되는 게 이게 이 표면 이 피부암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선블럭 바르서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선블럭 본 적 있어요? 요새 아직도 이거 쓰죠? 아니에요? 이 사람 보면은 이 반은 이런 선블럭이에요. 반은 이 선블럭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나노 물질을 넣느냐, 아니면 큰 나노 물질 약 300나노미터를 넣느냐, 이 징크 옥사이드죠. 아니면 이게 나노 사이즈가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300나노미터 이상의 큰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가면요, 얘네들이 빛을 받아서 스캐터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막 섞이면은 최종적으로 무슨 색이 보여요? 하얀색이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노 사이즈, 예를 들면 10에서 20나노미터의 입자가 되면은 빛이 스캐터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여러분이 아는 가시광선 영역의 질문, 파장이 몇에서 몇 파장? 오, 예, 대단하십니다. 예, 300에서 750나노미터가 빛의 파장입니다. 상당히 오늘 빨리 진행해도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를 스캐터링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 들어가 있고 단지 사이즈만 작은데 얘는 미용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이거 바르고 나타나면 너 선블럭 발랐지.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바르겠죠. 근데 이거에 한 가지, 오늘 이제 거기는 안 갈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건데, 이런 선블럭을 바를 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보고되기는 나노 물질 중에서 일부는 우리 두뇌의 BBB가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서 BBB라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이 만든 인공 물질 중에서 이 BBB를 유일하게 투과하는 물질은 알코올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과한다는 그런 위험성들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좋다고 해서 막 발랐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치매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노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같이 아울러서 나노 위해성 평가를 꼭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슬라이드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또 하나 나노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크게 발전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 일렉트로닉스 분야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몇 년생들이에요? 2001년. 2000년. 예. 예. 그 2001년에 이게 아이폰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출생 연도가 뭐 비슷한 사람도 있겠네. 이게 10GB의 메모리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20기가 나왔어요. 2004년 40기가, 80기가, 106기가 나왔어요. 근데 크기는 똑같아요. 예, 벌써 딱 그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어떻게 저장 용량은 8배가 증가했는데 크기는 같냐 이거예요. 이거는 반도체 칩을 그만큼 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도체는 여러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선을 하나 그리는 걸 여러분 아마 뉴스에 듣다 보면 뭐 삼성 반도체에서 이번에 선폭 10나노미터로 반도체 제작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전자가 흘러가는 길을 이 나노선이거든요. 이 선을 작으면 작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그 계산할 수 있는 칩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기술이, 그게 나노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저장 용량.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 갤럭시. 지금 S8까지 나와 있죠. 더 나왔나? 제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때도 아니에요. 제 대학원 1984년 대학원 다닐 때 85년 대학원 다닐 때 석사학위 논문을 칠 때요. 이 굉장히 큰 제 노트북보다 한 3배 되는 컴퓨터로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위 286이라고 해요. 286. 들어봤어요? 그런 역사, 컴퓨터 역사 배웠어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의 그 계산 능력보다 한참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1세대 제일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그 컴퓨터는 이 방만 했어요. 이 방. 근데 이 방만 했는데 그 계산 능력은 지금 당연히 스마트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계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난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나노물질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나노물질 중에 하나가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얘가 왜 재미있냐면 얘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재료 중에서 가장 스트렝스가 강한 재료예요. 카본 나노튜브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거 여러분 이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아닙니다. CNN.com에 스페이스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우주의 궤도에 지금 우주정거장이 돌고 있죠. 우주정거장이 돌고 있는데 우주정거장에 매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올릴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지만 매번 셔틀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막 뜨고 어떤 때 사고도 나죠. 그래서 우주인들이 많이 죽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주정거장하고 지상이랑 연결하자. 엘리베이터 만들면 간단하지 않냐.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축이죠, 축. 그 축을 견딜 만한 재료가 뭐가 있냐. 이 카본 나노튜브는 그게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그죠? 거기에 건물을, 그럼 저럴 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려면 저런 새로운 나노 신소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현재 카본 나노튜브를 얼만큼 만들 수 있냐? 아마 1cm 길이도 못 만들 거예요. 그죠? 그게 과학과 기술의 차이입니다. 과학은 만들 수 있다. 저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재료의 특징 하나가 그런 강도를 가지니까. 근데 기술은 뭐예요? 실제로 만들려면 야 지금 1cm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수 킬로미터를 올리냐? 그게 공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과 공학, 여기 과학고등학교니까 이제 이공계 대학으로 갈 텐데 내가 이과 적성이냐 공대 적성이냐 하는 것을 따질 때 그걸 못 참아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 야 그걸 1cm도 못 만드는데 그거 갖고서 어떻게 집으로 올려? 이러에 막 그냥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연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대로 가야 되는 공대로. 그죠? 근데 야,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이런 특징이 있대잖아. 놀랍지 않아?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적성애 중에 하나예요. 그 자기 적성을 판단할 때 그런 특징, 이 과학과 기술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관한 여러분 이 스토리를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꽃잎 알죠? 연꽃잎 얘는 얘가 흥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성, 물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그 표면을 우리가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이 표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전자현미경을 찍어보면 막 이런 돌기들이 막 있고요. 이 돌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이 물질도 하이드로포빅한 그 분자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나노 구조의 그 선폭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슈퍼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슈퍼 하이드로포빅을 구조를 만들면 사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나노 구조를 하이드로포빅하게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까는 이제 물방울이라면 얘는 기름방울이 기름방울도 통통 튀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방울도 흡착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새로운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노과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막 옷에다가 이렇게 묻히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나노 넥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노 입자, 또 하나는 나노 구조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데 여러분 이 그 색이죠. 아주 예쁜 색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비 색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이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도대체 나노 입자를 여기다가 그 칼라난 나노 입자를 넣었는지 아니면 진짜 좋은 물감 자기만 가지고 있는 물감인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이 색입니다. 나비색인데 지금 여기는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진기로 보면 이제 색깔이 예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점점 바뀝니다. 그랬을 때 즉 뭐냐면은 레졸루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점점 디지털 카메라까지는 이런 선도 보여요. 예쁜 이 색이 아직 쭉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요 폭이 0.2mm 정도.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조를 사이즈가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쭉 들어갑니다. 아직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색깔이 잘 보이죠. 예, 이게 0.052mm 정도 선폭이 되는 거죠. 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색 어디 갔습니까? 이게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즉 전자현미경, 쌤이라는 전자현미경으로 들어갔더니 얘는 그 레졸루션이 선이 사라졌죠, 색이. 그럼 뭐예요, 저거? 우리가 보는 색은 뭐야, 그럼? 왜 전자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노 구조체 때문에 그 빛이 여기에 산란을 일으키거나 가서 그죠 부딪혀서 반사, 회절, 그 다음에 산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 현상은 여러분 이 구조체가 나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나비의 날개가 있는 거는 거기에 무슨 물감이 묻어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날개의 표면이 구조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 깊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만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게 사실일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유전자가 저 구조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유전자를 조절한다면 그러면 나비의 색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는 걸 사이언스 과학자들이 했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게 올해 나온 조선일보에 9월 23일자 나왔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나비의 요 구조, 표면 구조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뭐 이렇게 클로닝을 한 다음에 다시 성충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되더라. 이게 뭐냐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퍼 그죠?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 크리스퍼가 아까 얘기했던 세포 치료의 이그젬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나노 기술도 소개했고,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뭐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안다고 가정하에서 이제 정리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생명과학, 생명공학은 이와 같이 크게 이런 색깔로 보통 보여야죠. 메디시널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의료 생명공학, 그다음에 산업 생명공학, 이거는 이제 뭐 화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나노 생명공학, 이건 금, 미래가 여기 있다 해서 나노 생명공학이 그렇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에그리컬처, 농업 생명공학은 그린으로 표시됩니다. 그다음에 머린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블루로 이렇게 해서 색으로도 표시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대부분의 그 생명공학의 주요 분야가 되겠고요.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거는 이제 흥이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빛과 화학자, 생물학자가 생각하는 빛이 다른 거죠. 그죠? 빛이 웨이브냐 아니면 포톤이냐 이걸 막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둘 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두 개 다. 그래서 엄밀하게 빛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이라고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는 포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빛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노크롬, 그다음에 그 폴리크롬. 모노크롬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파장, 레이저와 같은 거죠. 그다음에 폴리크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눈에 보이는 태양빛과 같이 이렇게 보통 하얗게 보이는 빛이 섞여 있는 걸 폴리크로마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문에서 쓸 때는 다 모노크롬을 보통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원인과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파장과 그 에너지와 빛의 그 위험성과의 관계는 반비례 보통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고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빛의 여기 보면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빛이에요, 빛. 근데 빛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죠. 눈에 보이는 빛은요, 이 빛의 전체 영역에서 아주 극히 작은 거죠.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빛, 잘 맞춰볼까요? 라디오 웨이브, 그죠? 노래를 듣고 이런 음악을 듣는 거죠. 근데 이 빛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적외선, 자외선 이게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쉽게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여러분이 알면은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래서 빨강과 이제 빨강 끝에 있는 것을 인프라레드, 그죠? 적외선, 빨간 적자의 이제 바깥쪽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게 이게 덜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자외선은 보라색의 의미 자자 쓰는 거죠. 자외선 바깥쪽.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그죠? 바이올렛을 초과했다는 뜻이죠. 울트라 바이올렛. UV.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센 애들이에요. 파장이 작으니까 위험한 거죠. 감마레이 언제 나와요? 감마레이는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게 감마레이 무섭습니다. 감마레이보다 이제 좀 더 나가는 게 이제 코스믹 레이 우주 방사선.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나갈 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복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 오래 못 사는 거죠. 이쪽으로 올수록 아주 좋아집니다. 인프라레드 뭐 이쪽 갈수록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레드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빛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치료제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혹시 집에 가서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텔레비 보는데 어머니가 제 와이프가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뭘 꺼내서 얼굴에 문지르고 있어요. 근데 보면 빨간 빛이 나와 거기서 피부를 이렇게 그죠 좋게 하는 그게 이쪽 영역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트리트를 하는 거죠. 피부를 좋게 해서 너무 이상한 굉장히 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빛은 이제 그 루미네센스, 빛을 방출하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바이오 루미네센스, 케미 루미네센스. 그러니까 다 같은 건데
다 화학 물질로부터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화학 물질이 생명체를 통해서 나오면 바이오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대로 화학 반응에서 그대로 나오면 케미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 빛을 방출하는 빛은 빛을 받아야만 방출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케미루미네센스들 빛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오루미네센스 베이라고 해서 막 이 보트 타고 있는데 밑에서 막 이런 예쁜 발광빛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빛이 나노과학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빛이 어떤 물질을 만나면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리플렉션, 리프랙션, 스캐터링, 에미션, 애브조프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들이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죠. 그것이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나노 생명공학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노 입자와 구조체가 만나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회절, 여러분 회절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CD, 요즘도 이제 아직 CD 쓰죠. 대부분 USB를 쓰긴 하지만 CD도 씁니다. CD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표면을 보면 아주 영롱한 빛이 보이는 건 회절입니다. 회절. 빛과 CD 표면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회절 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아는 거지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빛의 스캐터링 현상이죠. 근데 우리 나노과학에서 많이 제가 오늘 얘기 많이 하는 것은 이 흑광, 애브접션에 의한 현상, 그 다음에 퀀텀 페노메논, 양자 현상들, 이것이 분명히 색깔을 나타내는 건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나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나노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 비어있는 나노 사이즈의 구조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보통 이 NIR이라는 니어 인프라레드, 그러면 근적외선이 그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근적외선 하면 되게 어렵죠, 그죠? 니어 인프라레드 대충 알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언어가 약점이, 과학을 하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는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직선적이에요.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죠.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이 니어 인프라레드가 이 빛이 이 나노쉘을 띄면요, 나노쉘에서 여러 가지 현상도 빛도 뭐 색도 변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현상이 약간의 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 캔서셀은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열이 나왔을 때도 이 캔서셀은 이런 열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을 보면은 나노쉘이 튜머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노쉘이 들어가서 튜머 세포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이 근적외선이 찌어지면은 얘가 열이 나면서 이 캔서셀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식, 이게 이제 치료의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노 생명과학의 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물론 유해성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노쉘이 어떤 식으로든지 캔서셀에 딜리버리가 됐다. 그럼 이제 캔서셀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일반 셀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일반 셀도 가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일반 세포와 캔서 세포의 세포벽막에는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벽은 좀 루즈해요. 그래서 걔네들 속으로 나노 사이즈 물질이 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노쉘이 요 일반 세포보다는 얘가 캔서네, 그림이 캔서셀 쪽으로 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니어 인프라레드 라이트를 비춰주면 그러면은 캔서셀이 주로 죽게 되는, 그것이 암세포 치료인데요. 실제로 딜리버리, 이 나노 딜리버리가 그게 현재까지 그 동물 실험까지는 많이 성공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문과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은 인체 실험으로 가서는 아직 성공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퀀텀 닷은 제가 메커니즘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얘는 양자점이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바뀌면은 형광색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퀀텀 닷. 그래서 여러분 퀀텀 닷 TV 들어봤죠? 왜 퀀텀 닷 TV를 쓸까요? 지금까지 TV들은 그 색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얘네 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명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퀀텀 닷은 이 나노 재료가 포토 블리칭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오래 써도 그 선명한 색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 TV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역시 제일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퀀텀 닷은 사이즈가 바뀔 때 이게 퀀텀
양자 현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빛을 조사해 주면요, 사이즈가 다르면 다른 형광색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퀀텀 닷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다양한 양자점 TV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이오 이미징, 즉 뭐냐면 내가 캔서 부분, 암 세포가 있는 부분을 이게 여러분 의사 선생님 뭐 얘기를 해보면요, 아무리 숙련된 의사 선생님이라도 암 제거를 할 때 이게 암 세포인지 일반 세포인지 이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진짜 암 세포에만 빛이 난다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징, 그래서 여기와 같이 바이오 이미징 같은데 이러한 퀀텀 닷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양하게 이 동물 실험 같은 데서는 잘 성공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직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젝션을 해서 사람 몸에다 찔렀을 때 얘네들이 정말 암세포에만 가서 딱 딜리버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학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이제 개인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제가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이런 이 나노 생명공학이 응용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노 바이오 센서, 나노 의약품 및 이미징, 조직공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나노 조직공학은 요즘에 이제 그 3D 프린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국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즉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받을 때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한없이.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나노 티슈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이제 스템셀로 해서 배양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의약품, 결국 이제 그 나노 의약품의 대표적인 것은 나노 메디슨, 나노 딜리버리가 되는데 이런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전달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바이오 센서 지금 보여줬던 예들인데 이제 이런 것 쪽으로 결국은 나노 생명공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나노 바이오 센서들의 모습들이 있겠고요. 나노 바이오 센서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민감도가 좋다는 거예요. 왜 민감도가 좋냐? 여러분 이제 이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쪽을 그 일반적인 크기의 센서라고 하고 이쪽을 나노 센서라고 한다면 물론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는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일반 센서에 왔다고 치면은 신호가 변하겠죠. 근데 이렇게 큰 센서에서의 신호 변화는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근데 반면에 이렇게 나노 크기, 결국 물질과 비슷한 크기의 센서에 이런 게 온다면 이 신호의 폭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00에서 0.1 변하는 거, 1에서 0.1 변하는 거. 어느 것이 훨씬 더 그 변화가 큰 거예요. 1에서 0.1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이즈가 작음으로 인해서 빠르고 민감하고 신호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노 센서를 우리가 쓰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 나노 센서의 예 중에는 이런 실제로 이 스프링 보드처럼 생긴 이런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 여러분 항체 알죠? 항체 같은 걸 붙여놓으면요, 이 항체에 스페시픽한 항체 결합하는 그런 물질이 와서 붙으면 얘네가 이렇게 실제로 휘어집니다. 물론 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 휘어지지 않겠죠? 이걸 휘는 걸 뭘로 보냐면 빛으로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민감한 나노 센서,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과학 기술로 이제 입는 센서들, 이런 센서들을 할 수 있고요. 입는 센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체에다가 전극을 넣거나 또는 이런 이물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물질 넣는 요거 동영상 잠깐 받아주겠어요? 이거는 스웨덴의 철도 그러니까 회사인데, 이건 스웨덴 말이 나오니까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칩을 심은 고객들은 그냥 프리로 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캐너를 갖다 대는데 스캐너가 마치 꼭 저것처럼 생겼어요. 그 스마트폰처럼 생겨 갖다 대면 당신 맞습니다, 승객.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지금 이런 칩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칩을 이제 문제는 이 베리 칩이라는 거랑 또 유사하고 이런데요.
여기 지금 이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인체 뭐 사이보그라고도 하고 이런 때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죠? 과연 이런 이물질들이 우리 바디에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리서치, 뇌과학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과학 중에 하나죠. 이 뇌과학이 2016년에 그 10대 신기술의 옵토제네틱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의 질병을 빛으로 그죠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런 뇌과학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런 뇌과학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런 나노 물질들과 나노 라인들을 연결해서 이 신경망을 재생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들에 있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영화를 한 편 보라고 했으니까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트랜센던스, 초월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무슨 영화냐면은 어느 과학자가 AI 과학자가 AI를 발전시키다가 그 한계에 도달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봤냐면 다른 팀에서 원숭이의 뇌의 지성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사회 보호자들이죠. 그러니까 AI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자를 공격해서 이 과학자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죽게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내 뇌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컴퓨터로 이 뇌가 접속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근데 이제 이 발전 속도가 AI가 나오면 AI가 거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인터넷을 다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 센터를 이 AI가 어디다 세우냐면 이 사막 지역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 뉴스에 빌 게이츠가 이 사막 지역 애리조나에다가 이 땅을 샀어요. 근데 이 영화의 장면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사막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솔라 패널 그게 쫙 깔려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미래의 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든다. 이 영화를 카피한 건지 그 영화가 이 사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AI가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싱귤라 포인트라고 합니다. 초월점. 그러니까 초월이 되면은 이제 AI가 사람을 넘어서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영화에 보면요, 막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금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사람과 커뮤니케이션도 시키고 이런 기술들이 다 여기에 선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슬라이드인데 빌 게이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왜 똥물 마시고 똥냄새를 맡느냐. 빌 게이츠는 멜린다 앤 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뿌리는 연구비는 어떤 연구비냐면 진짜 인류의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정화한다든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값싸게 그런 그 기술들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왜 마셨냐면요, 이 사람이 투자를 했더니 이제 거기 성공을 한 거예요, 기술을. 그래서 똥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니까 자기 가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시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빌 게이츠와 같이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